제가 사실 이런 발표는 참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버벅될 수도 있는데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발표하려는 주제는 이제 위에 이제 제목과도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FFA 시장의 구조하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막 딥하게 막 내용을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해 온 거에서 조금씩 설명 도와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FFA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에 앞에 지금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선박 운임을 기초 자산으로 한 OTC 파생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이 가장 와닿을 건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말고 저희 국내 이제 금융 지수하고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이제 쉬운 거는 코스피 지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건데,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지는 이제 구성이 삼성전자 주식 가격의 한 뭐 25% 그리고 나머지 국내를 대표하는 주식들의 뭐 그런 비율들을 통해서 지수화를 한 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FFA도 동일하게 이제 뭐 각 배들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배들, 뭐 저희는 뭐 드라이버크를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배 사이즈들마다 그리고 그 루트들마다 가중 평균을 둬서 지수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임 시장에서의 코스피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 지수에 얼마만큼을 넣고 사니, 뭐 상대방한테 파니, 이런 거래를 하는 파생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 상품에 대한 정산 방식은 이제 뭐 결국에는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건데, 이제 발틱 거래소의 이제 운임 주수를 기본적으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 상품 자체는 뭐 내가 거래 상대방한테 뭐 판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했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뭘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피지컬하게 존재를 하지 않는 지수기 때문에 뭘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지수가 그 지수에 해당하는 만기가 끝났을 때, 그 듀레이션 끝났을 때 한 가격, 그 발틱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차액 정산을 하는 실물 이제 현금 정산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 개념은 따로 없고요. 이 주요 목적은 이 상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운임 시장의 참가자들인 해운사나 선사 그리고 화주들의 그 이제 계속 발생하는 운임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해지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일반 금융 트레이딩 그 펌들에서 투기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 상품 자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아비트라지라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포지션하고 이제 실물 포지션하고 뭐 이제 이 FFA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일련의 목적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FFA를 이제 관련해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업의 위험 관리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FFA가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사나 해운사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영속 기업을 가정을 했을 때 기업의 오퍼레이션, 기업의 운영과 그 비즈니스의 이제 확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마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2008년 같은 경우만 해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1997년만 해도 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MF 이런 이제 빅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항상 매번 고생을 하고, 그 기업들이 뭐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힘든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 FFA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그 FFA 운임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 운임 시장 가격, 운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고요. 그런 불확실성 자체의 그 리스크를 컨트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과거에도 많은 이제 어려운 사례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 2008년 이후로는 각 뭐 이런 꼭 운임 시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뭐 제조업이든 뭐 어떤 금융업이든 다들 그런 일련의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를 직면했을 때 그런 불확실성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이제 존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P를 통해서 뭐 가격 변동 위험 리스크를 없애고 뭐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급변할 경우에 그런 거에 좀 트렌드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제가 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세일즈를 하면서도 기업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뭐 기업 관련해서 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FPA라는 걸 통해서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행위를 저희가 해지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는데요. 이 해지는 무엇이냐면 그 뭐 A 법인이 됐든 뭐 B 기업이 됐든 자기들이 이제 뭐 실물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창출을 할 건데, 실물을 사고 팔든 뭐 실물을 만들어내든 해서 그런 이제 기업으로서의 이제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건데, 그런 실물들의 가격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실시각적으로 아니면은 뭐 시시각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뭐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24시간 가격 변동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 기업들하고도 많이 거래를 하고 많이 글로벌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 뭐 귀를 이제 열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24시간 동안 전 세계적인 가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매번 노출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행위를 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제가 여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해지라는 게 수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뭐 해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해지라는 것이 수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기업이 갖는 가격 변동, 뭐 그 기업이 관련돼 있는 상품이나 실물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뭐 수량이,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뭐 정해 관계로 확대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저희식의 표현으로 치자면 그런 핸들링하는 물량, 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리스크는 정해 관계로 확대, 그냥 계속 무한정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지가 꼭 필요한 거고, 이런 해지의 유형은 뭐 제가 가격 확정 전략, 뭐 손실 상쇄 전략 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사실 뭐 글은 나중에 이제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확정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하나 만든다.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그 A라는 원재료라는 게 필요할 건데, 원재료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사실 그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자금 소요가 많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네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나 사업 그 스케줄에 따라서 미리미리 그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미리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가격이 그 후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행위인 거고요. 손실 상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실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죠. 예를 들면 종합 상사 같은 경우가 이런 대부분의 케이스고, 선사가 이런 케이스인데, 자기네 뭐 흔히들 저희 표현으로 배를 판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배가 운임 시장이 좋을 때 나가는 게 선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거고, 뭐 종합 상사도 물건이 비쌀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게 가장 좋을 건데, 이런 가격들이 언제 또 뭐 하방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내려갈지 모르니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컨트롤하자라는 전략이 손실 상쇄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가격 확장 전략하고 손실 상쇄 전략에서 이어지는 게 이제 매입 해증이다, 매도 해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추후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실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실물 포지션이 매입이냐 매도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내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얻은 포지션을 취해서 그 내가 원하는 가격하고 방향이 반대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손실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지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요거하고 다른 내용인데, 해지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뭐 배를 팔아야 되는데 운임 시장이 올랐다.
나중에 올랐다. 근데 지금 뭐 해지를 매도를 해서 추후에 가격이 더 오른다고 했을 때 그 가격 그 상승 부분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 법한 부분, 그 부분도 잠재적인 손실을 내가 해지를 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상쇄를 시켜서 해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지의 목적은 이 해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뭐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을 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아까 보듯이 저희 그래프에서 보듯이 해징 후 손익은 뭐 매도 해징이든 매입 해징이든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그 실물 현물하고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손익 자체는 이렇게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로로 이제 펼쳐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저게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사실 제가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해증 후 손익을 원치 않는 기업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 추가 이익을 너무 원하시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증 후 손익은 이렇게 없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제 거래 비용이라든지 뭐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베이스가 분명히 발생을 해서 해증 손익이 저렇게 0으로 쭉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선물 간 가격 차이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틀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0에 가까운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다가가는 것이 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제 FPA를 통한 이제 글로벌 운임 시장에서의 해증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글로벌리하게 이제 FPA 시장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틱 거래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발틱 거래소는 FPA 지수를 핸들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거래 내용을 어딘가에 이제 뭐 저희 식의 표현으로 치면 부킹이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등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산 이행들이 이어져 그 뒷단에 사후 처리들이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거래소가 싱가포르에는 SGX 거래소가 있고 유럽에는 EEX 거래소, IC에는 뭐 런던 쪽인데 IC 거래소가 있고 대륙간 거래소라고 하는, 그리고 CME 거래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CME 거래소. 대부분 저희가 말하는 이 드라이버크 FFA 같은 경우는 SGX 거래소하고 EX 거래소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뭐 IC랑 CME는 저희 드라이버크 FFA 말고 뭐 탱커 쪽은 또 저쪽에서도 많이 좀 업무를 많이 나눠서 가져가고 있고, 뭐 연간 거래량도 뭐 2.5억 톤, 3.5억 톤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거래량은 뭐 정말로 연간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해든 뭐 저희가 뭐 글로벌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친다든지 하면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FFA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선사, 화주, 그리고 뭐 운임 이런 지수들을 운임 자체를 이제 그 연결을 해주는 운임 브로커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변동성 자체가 시장이 또 좋다 보니까 이런 FPA 시장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추가 이익을 노리고자 하는 뭐 그런 헤지펀드 그리고 일반적인 트레이딩 하우스들, 그런 시장 참가자들이 또 있고, 뭐 저희 같은 금융기관 이런 중개를 해주는 금융기관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그 FPA가 이제 저희가 뭐 삼성전자 주식 거래하면은 이런 스크린에서 가격 뭐 사자 팔자 가격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FP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C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유동성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 그 시장에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주고 가격을 제공을 해주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플레이어들을 마켓 메이커라고 하고, 이런 이제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의 FPA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구분 항목들을 제가 뭐 한 대여섯 개를 나눠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상 운임에 대한 해지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사실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과거부터도 여전히 이 해지 FFA라는 툴을 통해서 해지를 수행하고자 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알 법한 뭐 그런 법인들이고요, 그런 기업들이고. 다만 이제 운임에 대한 변동성 해지를 하긴 하는데 이제 나름 그런 활동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조금 뭐랄까 이 FFA 자체를 정말 해칭을 위한 툴로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 이제 기업의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에서는 이 FFA 툴을 사용해서 해지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추가적인 이익을 내라. 그럼 사실 그런 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많이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본인들이 이런 실무를 하지 않으세요. 실무자한테 맡겨 놓으시고 니네가 해지를 해서, 사실 그러니까 해지를 한다는 거는 실물 포지션에서의 결국엔 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선물 포지션에서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양쪽이 반대로 발생을 하는 건데, 선물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면 분명히 이익 포지션, 그러니까 실물 포지션에서는 이익이 났을 건데 매니지먼트에서는 이 담당자한테는 너 왜 그 해지를 굳이 해서 이렇게 손실을 만드니? 라는 이제 그런 뭔가 분위기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분들도 굳이 이걸 액티브하게 내가 해야 되나? 나는 월급 어차피 이걸 해서 월급을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잘해야 본전인 거고, 사실 매번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만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 내가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국내에서 또 이런 FFA들을 거래하는 기반 자체는 사실 국내 법인격의 이제 브로커는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 다음에 이제 발표할 이제 발표자분이 계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해외 브로커, OTC 브로커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좀 한국 시장에 직면하는 거고, CCP 청산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틱 거래소 말고 SGX나 EEX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저희 한국에는 지금 금융 관련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가장 크고, 그 뒤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희 그 제가 거래소 명을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그런 거래소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거래소들이 직접 이제 해당 국내 기관들이 이제 거래한 이런 FFA 컨트랙을 좀 어떻게 보면 청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뭐 이제 청산 부분에서의 이제 서포트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거래소가 부재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 참여도 이제 매우 제한적이라 써놨는데, 사실 이게 금융기관은 참, 저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이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사람이지만, 참 금융기관의 참여도는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참여할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시장이 작고 이제 거래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새로 신규로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의 참여를 넓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정말로 그냥 투입 자본 대비 아웃풋이 잘 나와야지만 들어가는데, 이 시장은 작고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진짜 극소수의 이제 플레이어들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데, 저 부분도 이제 현재 그렇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좀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법제 부분은 이제 파생상품 취급 규제, 전문 투자자 요건 등 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제가 또 이건 금융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뭐 금감원도 그렇고 금투협도 그렇고 뭐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좀 계신데, 이 운임 파생에 대해서 또 계시는 전문가들은 또 많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이런 이제 좀 뭐랄까 오피셜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시는 업무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기관들하고 이제 규제기관이나 이런 감독기관하고 얘기를 하실 때 되게 답답하시는 경우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고, 사실 저희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그 자통법 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통법 하에서도 이 운임 파생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이 참
뭐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명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FFA 시장 현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한국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시장의 현황이 좀 아쉬워서 이제 좀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앞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국내 CCP의 부재는 뭐 청산 이행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이런 FFA가 그 오버 더 카운터라고 OTC 100% OTC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부분이 OTC 상태로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HMM인데 해외 어느 이제 뭐 선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FFA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발틱 익스체인지 그 세틀먼트 가격을 써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거는 얼마 이렇게 거래를 하자. 그럼 그 양자간 거래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브로커가 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 떠나서 이제 그건 양자간의 계약인데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게 한쪽이 그 뭐 이제 디폴트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2008년 이전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OTC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 형태적인 거래 형태적인 OTC 형태를 띠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식의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 겪으면서 많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손실을 본 케이스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규제하고 감독 기관들을 통해서 꼭 이제 최대한 이 청산소를 통한 청산 이행을 시켜라. 그렇게 되면 이제 양자간 거래 내용도 이런 CCP에다 부킹을 하고 그러면 그 CCP에서 한쪽이 어느 한쪽 망하던 간에 그 내가 받아야 될 이제 청산 이행 부분들은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는 이런 청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일단 없고 똑같습니다. 계속 그 금융감독 뭐 이런 데서 FFP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또 작용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시장이 알려지지 않고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적인 진입 장벽 같은 게 생겨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회계 세무 및 업무 처리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니즈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 인력 인프라가 생기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그가가 생기지 않는 건데 이 거래 하나가 FFA 거래 하나가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금융기관이 일단 나서서 일단 주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OTC 계약이면 OTC 계약대로 뭐 이스다라는 컨트랙도 맺어야 되고 CSA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무적인 부분이 다 해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들이 또 업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참 한국 시장이 커지기 어려운 제약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B 마켓 메이커의 부재는 이제 여전히 이제 국내 안에서 이런 FPA를 해소를 하려고 하면 이제 유동성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자가 없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인데요. 사실 결국에는 뭐 싱가포르에 있는 SGX하고 유럽에 있는 EX하고 하는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GX는 세계 최대 FFA 청산소 역할,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SGX에 대한 그런 뭐 흔히 저희가 말하는 네임드라고 하죠. 저희가 그 FFA 시장에서 적어도 드라이버워크만큼은 SGX에 청산 이행을 시켰을 때 문제가 가장 없더라.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공신력이 좋은 이제 청산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선물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여러 혜택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믿고 가서 이제 맡기는 거죠, 청산 이행을. 그리고 EX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래량은 적습니다. 이제 저기는 한 40% 정도밖에 뭐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타 아까 이제 우리 지구가 사실 직면하고 있는 탄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결합을 시켜서 많은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산소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들도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계속 뭔가 발전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참가를 도모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혜택적인 부분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츰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해운거래소라는 게 국내에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거래소에서 국내 계약분들이나 국내에서 계약되는 체결되는 이런 FPA 거래들에 대한 청산 이행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일단 가장 먼저 시급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되면 아마 홍보가 잘 될 것 같고 광고 홍보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이제 금융기관이나 국내 이제 법인들 이런 해상 운임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법인들도 추가적으로 또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래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브로커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해외에 있는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니즈들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것 같고 회계세무 뭐 결제 계약 이런 관련된 이제 실질적인 그 가이드라인 이런 건 아마 기관에서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좀 노력을 기울여 주는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해지라는 이 툴 자체가 그 산업에 있는 이제 해운 산업에 있는 이런 시장 리스크를 이제 해소해 주려고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물 시장에 대한 이제 또 이해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물 시장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체계화가 돼서 많은 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뭐 밑에 뭐 핵심 전략은 결국에는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읊어서 드리는 거고 결론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오늘 여기 자리를 해주신 부분들이 열망하는 것처럼 좀 대한민국 해상 운임 시장의 좀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 뭐 기업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이 해지 FFA를 통한 해지는 해지 그 자체로 끝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 그 여기 법인 대표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품은 이거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제 원활한 오퍼레이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